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사를 자주 다니는 가족이 도망을 다녀야 하는 이유. 저는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후 바로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물론 친척들과도 만난 적도 없었고,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게 이상한 환경임을 알아챈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언제 적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누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꿈과 같은 희미한 기억이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이유도 모른 채 호되게 혼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같은 곳에 1년 이상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이유를 물으니 쫓기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는데,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데요? 라고 물으니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반드시 쫓아와. 검은 녀석이 가장 먼저 우릴 찾아내지.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사하는 방법도 기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갑자기 어머니가 짐을 싸며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재도구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준비는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 매우 분주한 이사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이른바 영능력자를 찾아다녔는데, 영능력자들은 어떤 주문 같은 것을 외거나 우리들에게 다양한 지시를 내리며 그것에 따르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던 모양인지 우리의 이사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어느 영능력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신 것을 불제하기엔 제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추측하건대 그것을 불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그게 어떤 존재인지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즈음 결국 저와 어머니는 어느 절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주지스님이 그 지역에서 악령불제로 이름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희는 절 구석에 있는 별채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좌선을 하고 불경도 외워야 했고, 이따금 목욕제개나 호마의 연기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저희를 위해 매일같이 경을 외우고 불제를 위한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에 안심한 어머니는 더 이상 이사를 하지 않고 절에 쭉 머물렀습니다. 중학생이 된 저는 그제서야 한 곳에 머무르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학교 친구들도 생겼고 남들처럼 공부도 했고 동아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 생활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께 언뜻 흘리니 어머니께서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놀라 말을 잘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에 나는 막 반항기에 들어설 때라 그런지 그런 어머니의 태도에 반항했습니다. 엄마는 망상에 씌었을 뿐이야. 귀신 같은 게 존재할 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는 일들 모두 의미 없는 짓이야. 이 절의 주지는 우리들을 이용해 자신의 영능력을 선전하는 거라고. 당시 내가 생각하던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나 지식들은 내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제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심령적인 것에 대한 반항심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기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한밤중 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복도에 나와보니 어머니 방 앞에 주지스님과 다른 스님이 있었고, 엄마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반광란에 빠져 뭔가를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검은 녀석이 찾아왔어. 이젠 무리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시 도망가야 해. 이런 말들을 차분한 상태에서 쏟아내고 있었는데 또 시작이군 이라 생각한 저는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어머니를 매도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이런 날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난방으로 돌아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별채 앞마당에 호마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내 눈앞에는 흰 소복을 걸친 어머니가 주지스님과 함께 호마단 바로 옆에서 일사불란하게 경을 외고 있었는데, 가끔 몸에 물을 끼얹고 다시 호마단을 향하고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기가 막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금방 바보 같은 광경이란 생각이 들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방에 있어도 밖에서 계속 경과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마음속 깊이 질려버린 저는 절을 나와 친구 집에 자러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절에 돌아가 보니
놀랍게도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 어머니를 말리려 했으나 주지스님과 다른 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게다가 어젠 어딜 갔었느냐라며 절 꾸짖었고 어이가 없어진 전 계속해서 날 꾸짖는 주지스님을 무시하고 방으로 돌아갔고 그 길로 바로 등교했습니다. 그 일이 3일 정도 이어지고 지쳐버린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자기 방에 알아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는 방에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버렸습니다. 전 슬픔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는데 어머니를 자살하도록 몰라붙인 건 이 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고행을 3일이나 이어간 탓에 몸과 마음이 지쳐 정신에 이상이 찾아왔고 이윽고 자신의 목숨까지 끊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렇다고 확신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전 주지스님에게 어머니에 대한 처사를 비난했고 절 생활에 대해 가혹하게 매도한 끝에 반은 뛰쳐나오듯 절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나는 직업을 바꿔가며 각지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대형 면허를 딴 뒤부터는 트럭 운전수를 시작했지만 한 곳에 머무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이사를 다니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는데 근무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과 눈이 맞았고 그렇게 사귀던 도중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미 동거를 하던 상태였던 데다가 당시 경기가 좋았던 덕분에 저의 돈벌이가 매우 잘 되던 편이라 이 김에 그냥 결혼해버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천의 고아인 점이 상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과 저의 경제적인 직업 능력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덕에 결혼은 무난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윽고 아이가 태어나고 저도 이 땅에 안주하게 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었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긴 했으나 휴일에 부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지금껏 맛본 적 없던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고 당시에 저는 이 행복이 언제까지고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잠에서 깬 저는 왠지 모를 나쁜 예감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 곁에는 부인과 두 살배기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참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어떤 시선이 느껴져 천장 구석에 시선을 돌렸는데 그곳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방은 작은 전등 불빛으로 어슴푸레 밝았는데 그 구석에만 빛이 닿지 않는 것처럼 새까맸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안쪽에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무심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녀석이 가장 먼저 우릴 찾아내지. 검은 녀석이 왔어. 어이없는 생각을 금방 지우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전 그렇게 잠들지 못한 채 그곳만을 바라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림자는 밖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흐려졌는데 전 그렇게 수면 부족인 상태에서 출근했습니다. 다음날 밤에도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여전히 구석에서 이쪽을 빤히 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는데 다음날 휴무였던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에 환각이 보이는 겁니다. 당분간 일을 쉬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해왔는데 일을 쉴 수 없다 말하니 약을 주었고 약은 아무리 먹어도 여전히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구석을 보니 여전히 검은 그림자가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기분 탓일까? 전보다 커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문득 등 쪽에 기척에 돌아보니 거실에 갑옷 차림의 무사가 서 있었는데 투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이쪽을 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터져나오는 비명을 억눌렀습니다. 환각이야, 환각.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말하며 부인과 아이 쪽을 보았는데 부인 이불 위에는 흰 기모노를 입은 노파가 앉아 절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 환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갑옷, 무서와 노파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나 개 비슷한 짐승까지 보이기 시작했고 의사에게 상담을 해봐도 그건 환각에 불과해요. 일단 일을 쉬십시오. 라는 대답만 해올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절에 관한 오랜 기억이 유형적인 유령을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히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전 다시 약을 받고 병원에서 나와서 일을 쉬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집 근처 큰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정면에서 부인이 앞에 아이를 태우고 이쪽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중인 것 같았는데 부인은 절 보자마자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것을 본 아이도 날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둘을 태운 자전거는 그 속도 그대로 교차점을 가로질러 왔고 아직 신호는 빨간색이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서 부인과 아이를 향해서 한 트럭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매우 애매했는데 병원과 경찰 관계자, 장인어른 등 여러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전부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밤이었고 전집 침실에서 세 사람분 이불을 깔아놓은 채 제 자리에 누워 부인과 아이가 없는 이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이 막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부인과 아이는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고 오히려 멀쩡한 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트럭이 덮쳐오는 바람에 크게 놀란 관계로 병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돌진해오던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차가 뒤집혔는데 그 과정에서 트럭 운전기사는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부인과 아이가 무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잠시 다녀온 뒤 집에 몇 가지 물건을 가지러 왔는데 천장을 보니 그림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았고 돌아보면 갑옷 무사와 노파도 보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싶은 기분도 들었고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불 쪽을 바라보자 이불 위에는 그 노파가 앉아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엄청난 분노와 슬픔이었습니다. 꼭 이들 때문에 제 부인과 아이에게 큰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니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안심해도 좋다. 죽은 너의 어미와 누이에게 감사해라. 너의 아비가 저지른 실수로 인한 죄는 이제부턴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들을 볼 일도 없을 거다. 이런 말이 들려왔는데 그건 갑옷 무사의 목소리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검은 형체의 그림자가 크게 꿈틀거렸는데 갑옷 무사가 그 검은 그림자를 향해 날카롭게 눈빛을 빛내자 순간 위축된 듯 잠잠해져 갔습니다. 만약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저를 정기적으로 찾아가라. 내가 할 말은 이게 마지막이다. 이날 이 말을 들은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뜨자 날이 밝은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건 저의 부인과 아이, 어머니와 아버지, 있었는지도 모르는 누나. 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전 여전히 장거리 운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래 직원들을 두고 관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0대 중반이 되었고 부인과 아이는 모두 건강하고 아이는 이번에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큰 사고 이후에 이상할 정도로 제 일도 잘 풀려 그때보다 훨씬 생활도 윤택해졌습니다. 그때의 큰 사고 이후에 예전에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저를 방문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주지스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는데 주지스님은 개의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지스님께 그때의 사고와 제가 본 갑옷 무사와 노파 그림자에 대해 물어봤지만 모르는 게 좋다며 자세히 대답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몇 가지 대답해주신 것은 그 세 가지 존재는 각각 영적인 존재들이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인데 실제 모습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정확한 근원은 모르지만 악한 영적 존재인데 갑옷 무사 앞에서만큼은 감히 설치지 못한다고 했고 갑옷 무사는 이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국시대 시절의 무사가 그 근원이 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노파는 비교적 중립적인 성향의 존재인데 가장 알려진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예전에 며칠 동안 정신없이 경을 외우던 것도 그 갑옷 무사에게 기원을 드리던 것인데 애초에 그 존재는 기원을 한다고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는데 너희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가며 간절히 부탁하자 들어준 것 같다는 말만을 해주셨습니다. 전 여전히 심령현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시간이 10년이나 흐른 지금은 그날의 일도 우연과 환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려 하고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사후세계나 원념 같은 건 앞으로도 믿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도 끝내 알 수 없었던 건 저의 아버지가 저질렀다는 실수인데 이것만큼은 지금까지도 절의 주지스님이 말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긴급구조. 직장 동료 Y에게 들은 이야기다. 몇 년 전 큰 태풍이 왔던 날 밤이었다. Y는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침수된 도로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시간은 자정 근처였다. 저녁 지날 무렵부터 호우경보가 내린 상태였기에 그 무렵에는 다른 차도 거의 없었다.
그저 수십 미터 간격으로 놓인 가로등 불빛만 따라갈 뿐 시야는 최악이었고 도로는 점점 불어나는 물에 잠겨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Y는 어떻게든 쏟아지는 빛 속에서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켠 채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마침내 더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다. 창을 열고 차 아래쪽을 살피니 타이어가 거의 물에 잠길 수준이 되어 문 틈새로 물이 서서히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Y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분명 특약 중 집중호우 상황에서의 구조 관련 조항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이런 걸 부르는 건 처음이라 긴장하며 전화를 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에서는 바로 대응에 나섰다.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자 곧바로 구조팀을 파견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Y는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상세하게 전한 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바람도 요란했다. 밖은 어두운데 그저 불안할 따름이었다. 빨리 안 오려나 하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이드 미러의 뒤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다가오는 게 보이더란다. 겨우 구조가 왔구나 싶어 Y는 안심했다. 소형 트럭 같은 차가 Y의 차 뒤에 딱 멈추더니 우비를 입은 스태프가 나타났다. 창문을 콩콩 두드리기에 살짝 열자 괜찮습니까? 하는 질문이 날아왔다. 생각보다 더 젊은 아직 청년 같은 남자였지만 Y에게는 구세주처럼 보였다. 빨리 오셨네요. 나오실 수 있겠어요?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릴 것 같네요. 그럼 창문으로 나오시죠. 제가 끌어드릴게요. 솜씨 좋은 스태프 덕분에 Y는 무사히 차에서 나왔다. 스태프는 자신이 입은 것과 같은 우비를 Y에게 건네고 뒤편 트럭까지 안내했다. Y는 구조 차량 조수석에 타고 스태프가 건넨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스태프는 Y의 차 엔진과 침수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스태프는 Y에게 보온병을 내밀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서비스가 좋다고 감탄하며 Y는 보온병 안에 든 것을 컵에 따랐다. 따뜻한 홍차였다. 김과 함께 좋은 향기가 차 안가득 퍼져나갔다. 뜨거운 걸 잘 못 먹는 탓에 야금야금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구조가 잘 도착했나 확인하려고 전화했나 싶어 Y는 전화를 받았다. Y씨 되시나요? A보험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네, 감사하게도. 뒷말을 하려는 찰나에 보험회사 직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실은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 빗길이 호우경보 때문에 출입 통제 중입니다. Y씨가 계신 곳까지는 크게 우회해서 가야 돼서 아마 스태프가 도착하기까지 앞으로 최소 40분 내지 50분은 걸릴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여보세요. Y씨 괜찮으신가요? 저기 스태프분 벌써 오셨는데요. 10분 전쯤에. 남자분, 젊은 분이요. 벌써 덕분에 차에서 나왔습니다. 네? 정말이신가요? 대화가 영 이어지질 않는다. 보험사 직원은 잇따라 질문을 해왔다. 그 구조 차량은 몇 시쯤 왔는지, 어떤 차량인지, 어떤 인상착 의에 몇 명이 와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나하나 대답하는 사이 휴대폰을 쥔 Y의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갔다. 불안 때문에 점점 빠르게 말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 보험사 직원은 Y씨, 일단 진정하세요. 라고 말한 뒤 한 호흡 쉬고 이렇게 물었다. 그 사람, 정말 저희 직원입니까? 보험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Y에게 온 남자는 복장이나 차량 모두 자기네 회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통상 호우로 인한 구조를 나갈 때는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이 편성되는 데다 홍차 같은 걸 서비스로 준비하지도 않는다고. Y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보험사 직원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구조 인력과 연락해서 현황을 확인하는 대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Y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Y는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천천히 돌아보니 등골이 오싹해지더란다. 앞에 보이는 Y의 차량 옆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우비를 입은 남자. 저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소형 트럭은 대체 무엇일까? 이 홍차는 왜 준 걸까? 여기서 도망을 쳐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기다려야 할지. Y는 혼란스러운 와중 열심히 생각했다. 창밖을 보니 비는 아까 전보다는 약해져 있었다.
만약 도망친다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로? 게다가 도망치기에는 물이 불어나 최악인 상황이었다. 문득 앞을 보니 남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당황한 Y는 앞 유리에 서린 김을 닦고 다시 살폈지만 역시나 아까 전까지 보이던 우비 입은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간 걸까? Y는 결국 큰맘 먹고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아까 남자가 준 우비를 입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차에서 내리니 물은 무릎 밑까지 차 있었다. Y는 조심스레 소형 트럭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남자와 마주치기라도 했다면 영락없이 비명을 질렀겠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 순간 전화가 왔다. 보험회사였다. Y씨 괜찮으신가요? 10분 정도 있으면 구조 인력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별로 괜찮지 않아요. 저기 혹시 몰라서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로 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계속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도망치는 게 나을까요? 사실은요. Y씨가 계신 그 근처 교도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주변에 평소 같으면 경찰차가 밤에 순찰도 돈다고 하는데 오늘 밤은 태풍이 와서 순찰도 쉬고 있던 터라 금방 출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불안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전화는 끊겼다. 전화는 끊겼지만 Y는 다시 차 안으로 돌아갈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소형 트럭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남자의 모습이 호련히 사라진 것이 어쨌든 불안했으니까. 그리고 Y가 딱 소형 트럭 바로 뒤까지 돌아간 순간 갑자기 트럭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설마 싶었지만 쏟아지는 빗 속에서 소형 트럭은 지축을 흔들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후진으로. Y는 황급히 물을 헤치며 뒤로 도망쳤다. 하지만 소형 트럭은 아직 후진하고 있었다. 무척 느린 속도로. Y가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굳이 느린 속도로 천천히 후진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Y는 가벼운 패닉 상태에 빠진 채였다. 도망쳐도 트럭은 뒤에서 계속 따라온다. 그때 헤매던 Y의 눈에 이리로 다가오는 자동차 불빛이 들어왔다. Y는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이번에는 보험회사의 로고가 찍힌 진짜 대형 트럭이었다. 소형 트럭은 Y를 쫓아오던 걸 그만두고 전방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 버렸다. Y는 지친 나머지 빗속에 주저앉았고 보험회사 구조 인력에게 부축을 받았다. 보험회사 직원 2명도 Y를 덮치려 하던 소형 트럭을 분명히 봤다고 했다. Y의 차에는 아무 일 없었다고 한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문이 뜯어지거나 시트를 칼로 난자하거나 타이어가 모두 펑크가 나 있거나 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 비로 인한 침수 피해만 있고 인위적인 손상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더더욱 그 남자가 빗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수수께끼의 홍차도 독이나 수면제 같은 걸 탄 것도 아닌 그냥 홍차였다. Y는 경찰에게 남자의 인상착의를 알렸지만 지명수배범 중 그런 사람은 없었고 근처 교도소에서 그날 탈옥한 죄수 또한 없었다. 그 근처는 사고가 있었다거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곳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말 그 청년이 누구고 무엇이 목적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 갑자기 Y를 죽이기라도 하려는 듯 후진을 했는지도 수수께끼인 채다. 단지 묘하게 기분 나쁜 사건이었던 때문인지. 그 후 Y는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영혼의 울림. 제가 들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친구인 민준입니다. 그는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민준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매우 진지해졌고 그 이야기에는 항상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민준은 대학 시절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한적해서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을 피하고자 했던 민준에게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유롭게 공부도 하고 틈틈이 산책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마을 외곽의 작은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된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숲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고 그 대가는 종종 비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는 이 전설을 반신반의하며 그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더 울창하고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고요함이 가득했고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는 전설 속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매우 크고 거대했습니다. 나무의 껍질은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이 깊은 주름과 균열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나무 앞에 서서 잠시 동안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앞에서 민주는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주는 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왔고 그 외로움은 그를 괴롭혀왔습니다.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빈 후 민주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천천히 움직였고 나무의 중심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이내 민준을 감쌌습니다. 꿈속에서 민주는 자신이 나무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주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깨어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친구들이 생기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민주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자신의 뒤를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오는 등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빈번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자 민주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연기처럼 흐릿했고 민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민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이제 대가를 치를 차례이다. 그 순간 민주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그림자의 존재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대가로 무엇을 치러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 불안감은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는 다시 그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나무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취소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숲으로 들어간 민주는 그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는 나무에게 자신의 소원을 취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나무의 가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중심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다시 민준을 감쌌습니다. 나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의 소원은 취소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바뀔 수 있다. 민주는 나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다시 꿈속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무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가는 나의 영혼이다. 민주는 그 생각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잃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는 나무에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영혼을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나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대가로 영혼을 잃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는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가 그 전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단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나무의 전설을 믿는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긴 후 민준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매우 오래된 나무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항상 비극적이었다. 나도 젊었을 때 그 나무를 찾아갔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 소원을 빌었다.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나의 가족은 모두 불행해졌다. 그 나무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지만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나무의 대가는 취소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가를 줄일 수는 있다. 내가 진정으로 소원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나무에게 더 큰 희생을 바치면 된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큰 희생이란 무엇일까? 그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 나무는 그것을 대가로 삼을 것이다. 민주는 노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 그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그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할 테니 내 영혼을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나무의 가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중심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다시 민준을 감쌌습니다. 나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내가 치를 대가는 더 이상 내 영혼이 아니다. 너는 이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잃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 가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될 운명이었지만 그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민주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그의 삶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 대가가 무엇인지 언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지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삶은 더 행복해졌고 그는 더 이상 그 나무와의 일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민주는 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무의 중심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나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의 대가는 아직 치러지지 않았다. 이제 그 시간이 왔다. 민주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잃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민주는 아내와 아이들을 깨워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날이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주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민주는 놀라서 일어났고 그 순간 그의 앞에 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 그림자가 그의 가족들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그림자를 막으려 했지만 그림자는 민주를 밀쳐냈습니다. 민주는 절망 속에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가족들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고 민주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대가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외로움은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대가로 치른 희생을 후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소원을 빌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면서도 그것이 그의 운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남아 그 숲과 나무에 대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저에게 소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